통영행 고속도로는 한산했다. 그러나 운전석에 앉은 윤재의 가슴은 도무지 비워지지 않았다. 내비게이션 화면 위로 바다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 자주, 더 크게 두드렸다. 한 끼 연구소의 기업 가치가 3천억을 넘긴 지 오래였다. 반찬 정기 구독으로 시작했던 작은 실험은 전국 물류망과 데이터 분석을 등에 업고 산업의 표준이 되었다. 대기업의 러브콜이 이어졌고 그의 메일함에는 인수 제안서가 탑처럼 쌓였다. 그러나 그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통영의 전통 젓갈 제조를 인수해 원물에서 포장까지, 메뉴 기획에서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일. 숫자와 기사, 투자자의 박수 속에서 그는 더 오래된 어휘 하나를 떠올렸다. 뿌리. 휴게소 자판기 커피는 싱겁고 차가웠다. 종이컵의 미지근한 열이 손바닥을 건드릴 때마다 그는 어쩐지 꿈에서 깬 사람처럼 현실감을 확인했다. 미러에 비친 얼굴은 피곤했고 38의 윤곽에는 밤샘과 오기 그리고 버려둔 것들의 그림자가 10개 얹혀 있었다. 한때의 이름, 그가 지워버린 그 이름. 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으며 그는 엑셀을 살짝 더 밟았다. 파란 표지판이 토명을 알리는 순간 소금 섞인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차 속 가죽 냄새와 겹쳐지는 바다의 냄새는 이상하게도 20살 무렵의 어떤 새벽을 데려왔다. 구도심의 골목으로 접어들자 길은 더 좁고 더 조용해졌다. 기와 지붕과 오래된 목재 간판이 빈틈없이 붙어앉아 있는 거리. 주택 사이로 얇은 실처럼 바다가 비쳤다. 내비게이션 안내는 목적지까지 200m가 남았다고 알렸다. 골목 끝에서 낡은 2층 목조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면에는 하늘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틀에는 다육식물과 라벤더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간판에는 도톰한 붓글씨로 해변 풍경이라 쓰여 있었다. 날이 흐렸음에도 공간 자체에서 묘한 빛이 났다. 벽면의 흑백 사진들, 나무 벤치, 수평을 살짝 비틀어 배치된 테이블, 손때 묻은 나무 손잡이까지 어딘가 한 사람이 오래 들여다보고 손을 얹어 다듬은 공간에 호흡이 있었다.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서류 가방과 작은 여행 가방을 내렸다. 현관 앞 쇼윈도에는 바다와 사람의 얼굴이 섞인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의 흰 입자들, 갈매기가 몸을 반바퀴 꺾으며 날아오르는 찰나, 빗슬고 간 폭우의 돌계단, 어부의 검은 손, 어스름한 새벽의 등대, 균형과 긴장, 그리고 숨이 고이는 정적. 렌즈의 심장 박동이 사진 한 장 한 장에 묻어 있었다. 체크인 하러 오셨어요?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듯한 맑은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관 기둥 그림자 아래 검은 패딩 점퍼에 청바지를 입은 소년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다. 15쯤 되어 보이는 아직 얼굴선이 다 드러나지 않은 나이. 그런데 카메라를 쥔 손과 프레이밍을 확인하는 눈동자는 이미 어른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다. 소년은 건물의 전경을 몇 장 더 찍더니 뷰파인더에서 눈을 떼고 윤재를 올려다보았다. 네, 예약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윤재가 말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다. 문이 열리자 바다 냄새와 함께 커피의 고소한 향이 묻어나왔다. 오래된 목재 바닥이 발밑에서 낮게 울렸고 로비 벽면을 가득 메운 흑백 사진들이 한꺼번에 시선을 잡아끌었다. 물결이 부서지는 소리,
셔터가 닫히는 소리, 누군가 웃는 소리, 누군가 울음을 참는 소리까지 사진 속에는 소리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배어 있었다. 여기 작품들 다 어머니 거예요. 소년이 빙긋 웃었다. 저는 민서라고 합니다. 그는 말끝에 어색하게 허리를 굽히고 카운터 옆 작은 선반에서 방명록을 꺼냈다. 얇은 종이에 눌려 적힌 손글씨, 도시와 날짜, 짧은 감상들이 포개져 있었다. 새벽의 바다를 안고 가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 울었습니다. 낯선 이들의 문장들이 이 공간의 공기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 민서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자신이 찍은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게스트하우스의 아침과 낮과 밤. 창가에 걸린 수건, 커피잔을 닦는 손목의 각도. 햇살이 계단의 모서리에 그리는 사선들. 평범한 순간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으로 다른 의미가 되는 변주. 윤재는 그 사진들 중 몇 장에서 오래 눈길을 뗄 수 없었다. 구도가 좋네. 그가 무심코 말을 꺼내자 소녀는 빛을 받은 듯 눈을 반짝였다. 그림도 그려요. 민서는 카운터 뒤 작은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스케치북을 슬쩍 앞으로 밀었다. 종이 위에는 거친 파도와 절벽, 그 위를 스치는 새의 궤적이 연필선으로 살아있었다. 바람의 결, 수면의 밝기, 새의 어깨선에 걸리는 무게감. 선과 면이 부딪히고 화해하는 방식이 너무 익숙했다. 윤재는 심장이 미세하게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떤 오래된 기억이 체온을 띤 채로 목 뒤까지 올라왔다. 어머니가 사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림은 독학으로 하고 있어요. 민서가 말하는 사이 윤재는 자신이 20살 무렵 많이 그리던 습관, 명암을 지우개로 끌어올리는 방식, 절벽의 가장자리를 살릴 때 선을 겹쳐 깔아 질감을 만드는 버릇, 구도를 잡을 때 화면 외부의 빈 공간을 더 크게 남겨두는 성향이 스케치 위에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보았다.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연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종류의 일치가 있다. 이건 분명 후자였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다. 튼튼한 나무 계단이 바람에 말린 소금처럼 바삭거리는 소리를 내며 누군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윤재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계단 위, 잠빛이 도는 머리카락을 낮게 묶은 여자가 서 있었다. 회색 니트와 검은 앞치마. 여자의 눈빛은 시간이 한 번 꺾여 다시 이어붙인 유리처럼 깊고 단단했다. 하은이었다. 18의 마지막 여름날 이후. 그가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얼굴. 보육원의 옥상, 새벽의 미술실. 약속과 도망, 말하지 못한 말들. 이름을 바꾸어 떠난 20살. 스스로 지운 과거의 가장 또렷한 이름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의 앞에 내려오고 있었다. 하은은 한 계단 내려서다 걸음을 멈추었다.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의 김이 얇게 흩어졌다. 그녀의 시선이 민서에게 그리고 윤재에게 옮겨 붙었다. 순간 로비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멀리서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 에스프레소 머신의 낮은 숨소리, 바람에 간판이 삐걱이는 소리까지 모두 뚝 잘렸다. 남은 것은 세 사람의 숨만이었다. 어서 오세요. 하은이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한 말에
무수한 파장이 웅크리고 있었다. 윤재는 겨우 입술을 떼었다. 예약자 윤재입니다. 말끝이 예상보다 가벼웠다. 자기 이름을 외부에 대는 일이 오랜 시간 쉼없이 반복하면서도 오늘만큼 그 이름이 낯설었던 적이 있었나. 민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눈길을 옮겼다. 아이의 눈에 담긴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프레임 바깥을 읽으려는 관찰자의 근육이었다. 그는 자신이 포착하지 못한 결을 찾아 잠깐 미간을 좁혔다. 하은은 카운터 뒤로 돌아가 방키를 꺼냈다. 2층 끝방이에요. 짐 먼저 올려놓으시고 내려오시면 따뜻한 커피 내려드릴게요. 말끝의 매무새가 반듯했다. 오래 혼자서 삶의 바닥을 닦아온 사람의 말투였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다. 창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 바다 냄새가 밀려들었다. 방 한쪽 작은 책상 위에는 연필깎이와 지우개 가루가 모여 있었고 누군가 어젯밤 늦게까지 앉아 있었던 의자의 온기처럼 공기가 미세하게 따뜻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오래 손에 익은 지갑을 꺼내어 한 장의 사진을 확인했다. 보육원 미술실에서 그가 그렸던 드로잉을 찍어두었던 아득한 시간의 증거. 칠이 벗겨진 책상과 낡은 이젤, 그리고 거친 파도와 절벽. 마음이 가슴뼈에 걸려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로비로 내려왔을 때 하은은 창가에 서 있었다. 바깥의 흐린 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그녀의 어깨선에 얇게 쌓였다. 카운터 위 머그잔에서 올라오던 김은 사라지고 있었다. 민서는 카메라 렌즈를 고이 닦다가 심상치 않은 공기를 읽고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 위에서 뒤돌아본 그의 얼굴에 나중에 라는 말이 담겨 있었다. 둘만 남자. 공간은 조금 더 좁아졌다. 벽의 사진들이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몸을 기울이는 것만 같았다. 윤재는 자리로 돌아오며 어쩌면 도망치듯 말을 꺼냈다. 좋은 사진들이 많네요. 하은은 대답하지 않고 카운터 밑 서랍을 열었다. 그 손놀림이 유난히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다. 세월이 10개 바래게 만든 흑백 사진. 보육원 옥상 난간에 기대선 소년과 소녀. 한 달 후 소년이 떠날 것을 아무도 모르는 너무도 밝은 두 사람의 웃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정리해 두었던 문장을 꺼내는 것 같았다. 그 문장엔 비수처럼 날카로운 것도 다정하게 감싸는 것도 둘 다 있었다. 윤재는 사진 속의 어깨선을, 손을 맞잡은 각도를, 소년의 옆벌골의 무방비함을 보았다. 한때 자신이라 불렸던 다른 이름의 사람, 미안해. 그는 입술 안쪽을 깨물고 겨우 말했다. 너무 이른 사과인지 너무 늦은 사과인지 분간이 안 갔다. 하은은 그를 똑바로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다만 단단했다. 나중에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은 손님이니까. 말끝은 완만했으나 그 말 사이에는 18과 20의 겨울, 분만대 위의 새벽, 계단에서 울음을 참던 어린 날들이 겹겹이 포개져 있었다. 문이 열리고 바닷바람이 로비를 한 바퀴 휘돌았다.
유리문 위 간판이 삐걱였다가 잠잠해졌다. 하은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스팀 노즐을 열어 우유를 데웠다. 스테인리스 피처의 얇은 벽을 타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도, 63도 언저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무척 익숙해 보였다. 라떼잔 표면에 남긴 하얀 곡선이 작은 잎새처럼 펼쳐졌다. 그녀는 잔을 건네며 낮게 말했다. 민서는 학교에서 오면 바로 미술학원에 가요. 오늘은 방과 후 수업이 있는 날이라 좀 늦을 거예요. 민서. 이름이 허파 깊숙이 내려가 심장 가까운 곳을 건드리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 동안 가슴이 묘하게 울렸다. 윤재는 잔을 들어 올리며 뜨겁다는 감각을 일부러 과장해 느꼈다. 몸이 감당하는 뜨거움이 마음의 뜨거움을 잠시라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라듯. 사진 계속 찍어요. 그가 물었다. 하은은 잠시 창밖 바다를 살폈다. 네. 그리고 미세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이 직도, 아이도, 사진도. 저는 꾸준히 하는 편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자랑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존재하는 것들의 목록. 흑백 사진들 사이 작은 컬러 사진 하나가 끼어 있었다. 봄비에 젖은 바다를 등지고 서 있는 세 사람. 타이머를 맞추고 서둘러 달려와 찍은 듯 조금 어색한 포즈. 그러나 눈가의 웃음은 진실했다. 첫 가족 사진이에요. 하은이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올봄. 윤재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름 붙이지 않은 감정들이 켜켜이 올라와 목 아래에 멍울처럼 걸렸다. 잃어버린 봄, 놓쳐버린 15년. 수없이 학습한 경영지표와 성장 그래프의 언어로는 단 한 글자도 적을 수 없는 역사. 전화가 울렸다. 하은은 잠시만요 하고 전화를 받았다. 거래처로 보이는 통화였다. 커피 납품 수량, 리모델링 잔금, 주말 예약 문의. 일상의 조각들이 매끄럽게 이어졌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의 온기가 식어가는 속도로 마음을 정리해 보려 했지만 오히려 온도가 내려갈수록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다. 계단 아래에서 나무가 작게 삐걱였고 민서가 가방을 메고 내려왔다. 생각보다 빠른 걸음. 오늘 방과 후 수업 취소됐대요. 민서가 말하며 스케치북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어제 그리던 거 다 그렸어요. 민서는 어색한 미소로 스케치북을 펼쳤다. 갑옷의 날, 망토의 주름, 활시위를 당기는 손의 힘줄. 윤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선의 법칙들이 종이 위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보았다. 선생님이 미대 실기 준비를 해보라셨어요. 아이의 말에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하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카운터 모서리에 놓인 유리컵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한 소리를 냈다. 윤재는 지갑 속 사진을 꺼냈다. 20살의 자신이 스케치북 옆에 놓아두던 사진. 거기에는 오늘 민서가 펼친 것과 같은 세 개가 있었다. 그는 사진을 민서에게 건넸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여 오래 들여다보았다. 눈이 커졌다. 저랑 같은 방식으로 그리셨네요.
그 말은 오래 기다린 폭우처럼 가슴을 덮쳤다. 윤재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감각. 어떻게 이 15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어떤 문장으로 어떤 표정을 해야 시작이 될까?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올려다보았다. 미안하다. 말이 흙을 밟듯 낮게 떨어졌다. 늦게 알아봐서. 너무 늦게. 민서는 스케치북을 조용히 덮었다. 15의 눈이었지만 그 눈 속에는 어른의 어휘가 섞여 있었다. 하은이 아이의 어깨 뒤에서 가만히 손을 얹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 위로 창밖의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벽의 흑백 사진들은 아무 말도 못하면서도 끝내 어떤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들처럼 그들을 둘러싸고 서 있었다. 바람이 갑자기 불어 문패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작은 진동이 카운터를, 바닥을 타고 퍼졌다. 그리고 그 진동이 가라앉자 공기 속에 작은 문장 하나가 천천히 뜨거워졌다.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직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세 사람 모두가 마음속에서 동시에 조심스레 건져 올리고 있는 문장.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놓여야 하는 자리에 두 손으로 올려놓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은이 먼저 숨을 고르고 컵을 치웠다. 점심 드셨어요? 근처 시장에서 막온 멸치가 있어요. 된장에 살짝 졸여서 반찬 만들면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말 사이로 미세하게 떨리는 숨이 들렸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울게요. 말하고 나서 그것이 먼저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엌에서는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대파의 단면에서 물이 맺히고 마늘을 으깨는 향이 퍼졌다. 민서는 옆에서 멸치를 손질했다. 작은 생선의 은빛 비늘이 손끝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은은 양념장을 만들며 간을 보고 소금 한 꼬집을 더했다. 이 평범한 동작들이 이 집의 역사에 줄을 그었다. 누군가 떠났고, 누군가 남았고, 누군가 돌아왔다. 그리고 누군가 이제 세 사람 가만히 밥을 지을 것이다. 창밖의 바다는 겨울빛으로 일렁였다. 바다가 늘 그렇듯 하는 방식으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밀고 당기며 오늘의 물결을 만든다. 윤재는 설거지 거리를 정리하다가 잠깐 손을 멈추었다. 손등에 비친 창의 사각형이 물결에 흔들리는 것처럼 떨렸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나 끝은 아니다. 속으로 단정했다. 점심을 마치고 나서 민서는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하은은 카메라를 들었다. 빛이 조금 더 기울어 프레임의 색이 따뜻해졌다. 셋은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말보다 많은 것들이 이 집의 공기와 바닷바람의 사이에 조용히 오갔다. 해변 풍경, 아니, 해변 풍경이라는 이름을 품은 이 집은 그날 처음으로 세 사람의 호흡을 같은 리듬으로 기억했다. 이 리듬이 내일도 모레도 끝내는 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벽에 사진을 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기를. 해가 조금 더 기울 무렵 윤재는 문득 다짐했다. 숫자로만 설명되는 성공 뒤에 숨겨둔 단어들을 하나씩 말의 자리로 꺼내오리라. 책임, 약속, 사과, 그리고 시작. 바다는 저 멀리 잔물결을 세우며 묵묵히 들었다가 내보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하은과 민서가 있는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저녁 준비를 도와야 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이제 여기에서. 밤은 조용히 깊어갔다.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방. 얇은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윤재의 눈에는 도무지 잠이 찾아오지 않았다. 창문 틈새로 밀려드는 겨울 바닷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민서가 내민 스케치북의 선들, 하은이 건네준 오래된 흑백 사진,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 동안 흘렀던 묘한 침묵. 모든 것이 뒤엉켜 가슴 안쪽을 헤집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꺼풀 안쪽에서 떠오른 것은 통영의 오늘이 아니라 20년 전의 겨울, 그가 살았던 작은 보육원의 풍경이었다. 보육원의 겨울, 한겨울에도 보육원 운동장은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했다. 낡은 건물 옆으로 이어진 작은 운동장에는 삐걱대는 철봉과 바람에 반쯤 찢긴 농구대가 서 있었다. 그 철봉 아래에 앉아 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리던 소년이 있었다. 당시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윤재라는 이름은 훗날 스스로 선택해 덮어쓴 껍질이었다. 지훈은 늘 그림을 그렸다. 교실 칠판 한쪽에 버려진 달력 뒷면, 빵봉투의 흰 종이, 누군가 흘린 공책의 빈 장. 어디든 그의 연필이 닿으면 선이 생겼다. 파도, 산, 나무, 사람의 얼굴. 손끝에서 세상은 조금씩 새로 태어났다. 아이들은 그런 지훈을 화가놀이 하는 애라 부르며 놀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림을 그릴 때만은 세상의 소음이 멀어졌다. 그런 지훈 앞에 어느 날 카메라를 든 소녀가 다가왔다. 그녀의 이름은 하은이었다. 카메라를 든 소녀 하은은 또래보다 차분했고 언제나 작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다녔다. 선생님이 후원자로부터 기증받은 낡은 필름 카메라였다. 다른 아이들이 인형이나 축구공을 갖고 놀 때 그녀는 조용히 사람과 사물의 순간을 담아냈다. 너 맨날 그림 그리네? 그녀가 처음 말을 건넸을 때 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종이 위에 덧칠한 바다의 파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응.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하은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셔터를 눌렀다. 체컷. 지훈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왜 찍어? 그냥. 그리는 얼굴이 진지해서 하은은 수줍은 듯 웃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묘하게 자주 마주쳤다. 지훈이 운동장 구석에서 스케치를 하면 하은은 곁에 앉아 필름을 갈았다. 하은이 카메라를 들고 창밖 풍경을 찍으면 지훈은 그 옆에서 같은 풍경을 연필로 따라 그렸다. 언어는 길지 않았지만 서로의 도구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기록한다는 공통점이 그들을 가까이 묶었다. 첫사랑의 기운. 봄이 오자 보육원 마당에 벚꽃이 피었다.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지훈은
하은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넌 크면 뭐 하고 싶어? 하은이 물었다. 화가. 그림으로 돈도 벌고 전시회도 열고. 내가 본 세상을 다 남기고 싶어. 지훈의 눈빛은 맑았다. 나는 사진작가. 하은은 손에 쥔 카메라를 꼭 쥐며 속삭였다. 내가 본 사람들의 얼굴, 잊히지 않게 남기고 싶거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스쳤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바람에 날린 꽃잎, 오후의 따스한 빛. 모든 것이 한 장의 사진처럼 정지했다. 그때 그들이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가슴 한쪽이 뜨겁게 데워지는 기운이었다. 숙소.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날, 하은은 작은 사진을 지훈에게 건넸다. 이거 너 그릴 때 찍은 거야. 언젠가 네가 유명한 화가가 되면 증거로 보여줄 거야. 사진 속의 지훈은 연필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햇살에 땀이 맺힌 이마, 집중한 눈빛. 지훈은 그 사진을 받아들고 얼굴이 붉어졌다. 고마워. 나도 약속할게. 언젠가 내 그림을 네 카메라랑 같이 전시할 거야. 그 약속은 두 사람만의 비밀이자 미래의 희망이었다. 이별의 그림자. 그러나 보육원에서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어느 겨울, 지훈은 졸업을 앞두고 후원자의 권유로 도시로 나갈 기회를 얻었다.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길. 지훈은 흔들렸다. 꿈을 이루려면 떠나야 했다. 하지만 하은을 두고 가는 일이 마음을 갈라놓았다. 떠나기 전날 밤, 지훈은 보육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새벽바람에 손끝이 얼어붙는 순간 하은이 뒤따라왔다. 정말 가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파도, 별빛, 그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은 그림. 돌아올게. 꼭.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거칠었고 그는 공부와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며 점점 연락을 놓쳤다. 이름도 바꾸었다.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쌓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렇게 하은과의 추억은 뒤편 어둠 속에 묻혔다. 현재로 이어지는 기억. 침대 위에서 윤재. 과거의 지훈은 몸을 비척였다. 민서의 얼굴이 떠오르고 스케치북의 선이 겹쳐졌다. 그 선이 20년 전 자신이 그리던 그림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돌아올게. 그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늦게서야 돌아왔다. 문득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바다가 깨어 일렁이는 소리,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과거의 약속과 현재의 현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내일은 어떤 얼굴로 민서와 하은을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 겨울 새벽. 창문에 성에가 하얗게 끼어 있던 날이었다. 하은은 보육원 창고 같은 작은 방에서 낡은 이불을 덮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이름 없는 갓난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젖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약속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남은 건 자신과 아이 둘뿐이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이름을 붙였다. 민서. 밝게 자라라. 그 뜻을 담았다. 세상은 차갑고 불공평했지만 이름만큼은 따뜻하고 단단하기를 바랐다. 홀로 서기. 보육원에서 나와야 했다. 미혼모가 보육원에 남아있을 수는 없었다. 하은은 지인의 소개로 통영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의 이불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늦은 밤까지 주방을 닦았다. 품에 아기를 업은 채 걸레질을 하던 날도 많았다. 등기로 들려오는 아이의 숨결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가끔은 이웃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누구 남편도 없는 애가 애를 낳았다더라? 수군거림이 바람처럼 따라다녔다. 하은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었다. 그러나 아이가 눈을 맞추며 웃어줄 때마다 세상의 냉대는 조금씩 녹았다. 사진으로 이어간 삶. 하은은 카메라를 놓지 않았다. 낡은 필름 카메라를 팔지 않고 지켜냈다. 낮에는 게스트하우스 일을 하고 밤이면 사진을 찍었다. 손님들이 떠난 자리, 바닷가의 파도,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안악의 손. 삶의 작은 순간들을 렌즈에 담았다. 민서가 도를 지날 즈음 그녀는 포구에서 아이를 찍었다. 파도에 발을 담그고 웃는 아이의 모습은 그녀가 세상과 맞서 싸우는 힘이 되었다. 이 아이의 웃음을 지키자. 그거면 충분하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장의 그림자. 민서는 유난히 손으로 무언가를 그리는 걸 좋아했다. 3살이 되자 벽에 크레파스로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4살에는 바다를 본대로 그려냈다. 파도의 물결, 배의 그림자. 아직 서툴렀지만 그 선에는 이상한 집중과 생생함이 있었다. 하은은 놀랐다. 그림 속의 바다는 지훈이 한때 그려주던 파도와 닮아 있었다. 마치 피 속에 새겨진 기억이 선으로 이어진 것처럼. 민서야, 이거 어디서 본 거야? 아이의 대답은 단순했다. 그냥 보여서 그렸어. 교와 세상의 벽. 민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새로운 장벽이 다가왔다.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한 달. 담임의 눈길은 무거웠다.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기도 했다. 아빠가 없대. 아이들 속삭임이 민서의 어깨를 움츠리게 했다. 하은은 밤마다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민서는 눈을 꾹 감았다가 이불 속에서 말했다. 엄마, 나 화가 될래. 그러면 사람들 다 내 그림 보느라 바빠서 아빠 없는 거 아무도 안 물어볼 거야. 그 순간 하은은 울음을 삼켰다. 아이의 말 속에는 상처와 꿈이 동시에 있었다. 작은 빚. 하은은 게스트하우스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중고 DSLR을 하나 샀다. 필름 카메라보다 더 선명하게 아이의 순간을 담기 위해서였다. 민서는 어릴 때부터 그 카메라를 곁눈질하며 자랐다. 어느 날
아이가 직접 셔터를 눌렀다. 파도가 치는 순간 물보라가 햇빛을 받아 흩어졌다. 그 한 장의 사진은 놀라울 만큼 살아있었다. 민서야, 잘 찍었네. 아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따라했어. 그날 이후 아이는 그림뿐 아니라 사진에도 몰두했다. 종이 위의 선과 렌즈 속 빛, 둘 다 그의 언어가 되었다. 어머니의 꿈, 하은은 가끔 생각했다. 지훈이 있었다면 지금 민서를 보고 뭐라 했을까? 아이의 손끝에 묻어나는 예술적 본능은 그와 너무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를 떠올릴수록 가슴은 쓰라렸다. 지훈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약속은 거짓이었다. 그래서 하은은 마음을 다잡았다. 좋아. 너 없이도 우리는 살아. 민서와 나, 둘이서.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고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맡아 운영하기까지 했다. 작은 사진전도 열었다. 손님들이 남긴 방명록 속에는 사진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글이 늘었다. 그것이 그녀의 자부심이자 삶의 증거였다. 민서의 재능이 드러나다. 중학교에 들어간 민서는 미술 선생님에게 주목받았다. 교사는 그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다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서야, 이건 그냥 낙서가 아니야.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워야 해. 민서는 집에 와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학원 다니면 안 돼? 선생님이 꼭 해보래. 하은은 잠시 망설였다. 돈이 문제였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게스트하우스의 야간 청소 일을 더 맡았다. 그 대가로 번 돈을 학원비로 보탰다. 민서는 거침없이 성장했다. 선의 흐름은 점점 세련되어 갔고 빛과 그림자를 다루는 방식도 어른 못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이 아이는 꼭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운명의 실마리. 어느 날 밤 민서는 스케치북을 들고 하은에게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파도와 절벽, 그리고 바람을 가르는 새가 있었다. 그 선, 그 구도, 그 힘. 하은은 순간 숨이 막혔다. 너무도 익숙한 그림이었다. 20년 전 지훈이 그려주던 바다와 똑같았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며 속삭였다. 누구한테 배운 거야?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왔어. 근데 엄마, 왜 울어?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마치 과거가 현재로 되살아온 듯했다. 아이의 손끝을 통해 지훈의 그림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현재로 이어지는 다리. 그날 밤 하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서의 숨소리가 곁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켜요. 과거는 지나갔어. 하지만 아이의 미래만큼은 지켜내야 해. 사진을 붙잡은 채 살아온 자신처럼 민서도 그림을 붙잡아야 했다. 그것이 그 아이의 운명이자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피의 기억일지도 몰랐다. 다시 만난 이름, 그리고 오늘. 게스트하우스 로비에서 그녀는 20년 전의 그 얼굴과 마주했다. 지훈, 아니, 윤재. 이제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돌아온 남자. 그녀의 가슴은 두 갈래로 찢겨 나갔다.
돌아오지 않던 사람. 그리고 민서의 아버지. 그녀는 차갑게 담담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쳤다. 20년 동안 홀로 버틴 세월, 그리고 그 세월 끝에 다시 나타난 이름 없는 약속. 하은은 부엌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옆에서 스케치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윤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같은 공간에 겹쳐지며 과거와 현재가 한순간에 이어졌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서야, 이제 아빠가 돌아왔어.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바다는 묵묵히 답하지 않았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지만 게스트하우스 안은 묘하게 뜨거웠다. 윤재는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은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손끝은 떨려 물잔을 놓칠 뻔했다. 민서는 스케치북에 고개를 묻은 채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세 사람의 호흡은 엇갈렸고 공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감돌았다. 억눌린 침묵. 오랜만이네, 하은. 윤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 가볍게 들려 하은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접시를 물에 헹구다 탁 소리를 내며 두었다. 여기 손님이면 그냥 손님으로 있어. 그 이상은 없어. 은재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 비슷한 것을 지어 보였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난 그냥 묻고 싶어. 잘 지냈는지. 하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손에 쥔 수건을 탁 내려놓고 그를 향해 돌았다. 잘 지냈냐고? 너 때문에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알고 묻는 거야. 상처의 토로. 그녀의 목소리에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놀란 눈동자가 두 사람을 오갔다. 윤재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러나 이대로 침묵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하은, 미안해. 그때는? 하은이 끊었다. 그때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돌아오겠다고 했잖아. 나는 너를 믿었어. 그런데 넌 사라졌어. 그리고 나는 아이를 혼자 낳았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억눌러온 세월이 터져 나왔다. 이 아이가 네 아들이야. 민서. 민서는 순간 멈췄다. 손에 쥔 연필이 바닥에 떨어졌다. 민서의 충격. 뭐라고요?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에 크게 울렸다. 네, 아버지? 윤재는 숨을 고르며 아이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나는 네 아버지야.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지금까지 왜 안 왔어요? 왜 엄마랑 나를 버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동시에 번졌다. 하은은 아이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민서는 몸을 뒤로 뺐다. 갈라진 감정. 윤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건 내 잘못이야. 그땐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성공해야 한다고, 그래야 너희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난 도망친 거야.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변명이에요? 엄마 혼자 고생하게 두고 난 아빠 없는 애로 자라게 하고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라고 해요.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윤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하은의 외침. 됐어, 민서야. 하은이 아이를 향해 말했다. 네가 아빠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연한 거야. 널 위해 내가 다 감당했으니까. 그러나 그녀는 다시 윤재를 향해 몸을 돌렸다. 너는 알아야 해. 네가 버린 건 나 하나가 아니었어. 이 아이의 세월이야. 밤마다 울면서도 웃는 척했던 민서의 마음. 그걸 네가 빼앗은 거야. 윤재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어디에도 힘을 쓸 수 없었다. 민서의 방. 민서는 울음을 삼키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게스트하우스가 울렸다. 방 안에서 그는 스케치북을 뒤엎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왜 이제 와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책상 위에는 미완성 그림이 놓여 있었다. 바다와 하늘, 그리고 멀리 서 있는 그림자 한 사람. 그 그림자가 지금 문 밖에 있는 사람과 겹쳐졌다. 민서는 눈을 감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밤의 대화. 거실에 남은 두 사람. 윤재와 하은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 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윤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은, 기회를 달라.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서 옆에 있고 싶어.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아이에게 상처만 더 주게 될 거야. 윤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그래도 난 포기 못해.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난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민서의 선택. 며칠 동안 민서는 두 사람과 거리를 두었다. 학교에서도 말수가 줄었고 스케치북을 열지도 않았다. 하은은 그런 아이가 걱정되었고 윤재는 매일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서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답은 없었다. 어느 날 밤 민서는 혼자 바닷가로 나갔다. 달빛 아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그는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듯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라. 정말 믿어야 할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윤재였다. 민서야. 아이의 어깨가 움찔했다. 윤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미안하다. 아무 말도 필요 없지.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난 여기 있을 거야. 네가 날 받아들이든 아니든.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가에 번진 눈물은 달빛에 반짝였다. 새로운 균열. 그리고 희망.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손끝이 망설였지만 결국 한 줄의 선을 그었다. 그 선은 흔들렸지만 분명 다시 시작하는 선이었다. 하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곁에 누가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제 돌아온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윤재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직 용서는 멀었지만 적어도 아이가 다시 연필을 잡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았다.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밥그릇 사이에 놓인 침묵은 어제의 절망만큼 날카롭지 않았다. 민서가 숟가락을 든 순간 하은과 윤재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다. 민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말했다. 그림 다시 그려볼래요? 그 한마디가 세 사람 사이에 미세한 균열을 희망으로 바꾸고 있었다. 겨울이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다.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얼어붙었던 물 웅덩이는 투명한 빛을 머금고 녹아내렸다. 새들의 울음소리가 바닷바람을 타고 퍼져나가고 하은은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며칠 전만 해도 이 집안은 상처와 분노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조용히 숨을 고르는 듯했다. 아직 완전히 암은 것은 아니었으나 분명히 달라진 공기가 있었다. 다시 열린 대화. 아침 식탁에서 민서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랑 같이 그림 그려도 돼? 하은은 잠시 놀란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원한다면. 윤재는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아이 앞에 스케치북을 펼치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 같이 바다를 그려볼까? 민서는 연필을 들었다. 선이 망설이며 시작되었지만 옆에서 아버지가 파도를 그리기 시작하자 손끝이 점점 단단해졌다. 두 개의 선이 한 페이지 위에서 만났다. 그것은 어색했지만 분명히 새로운 그림이었다. 게스트하우스의 변화. 며칠 후 하은은 게스트하우스 벽을 바라보았다. 빈 벽이 허전하게 느껴졌다. 여기 사진이랑 그림을 걸면 어떨까? 윤재가 눈을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야. 네 사진, 민서의 그림, 그리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도 있어. 그들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오래된 가구를 정리했다. 민서는 손에 페인트를 묻히며 신나게 웃었다. 엄마, 우리 집이 갤러리 되는 거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사람들이 와서 우리 이야기를 볼 수 있게. 게스트하우스는 점점 변해갔다. 객실은 그대로 두되 로비와 휴게실은 갤러리 공간으로 바뀌었다. 한쪽에는 하은의 사진이, 다른 쪽에는 민서의 그림이 걸렸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윤재가 오래전 보육원 시절에 그려두었던 작은 스케치 몇 점이 놓였다. 첫 전시회. 드디어 문을 여는 날, 작은 현수막이 걸렸다. 갤러리, 카페, 바다 풍경, 사진과 그림으로 엮은 가족의 이야기. 동네 주민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들어왔다. 손님들은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림 앞에서 감탄했다. 이 아이가 그린 거라니 믿기지 않네. 사진이 참 따뜻하다. 속삭임이 이어졌다. 인사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눈빛은 반짝였다. 자신이 그린 바다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전해졌다. 윤재는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관객들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은 아버지로 살 수 있나. 화해의 밤. 전시회가 끝난 저녁. 세 사람은 함께 테라스에 앉았다. 바다 위로 달빛이 번지고
잔잔한 파도가 속삭였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윤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다. 응, 민서야. 오늘 기분 좋았어요. 내 그림을 사람들이 봐주니까. 그리고 아빠가 옆에 있어서. 그 말에 윤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하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라도 아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도 더는 막지 않겠어. 하지만 다시 도망치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윤재는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도망치지 않아. 여기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미래를 향한 발걸음. 그 후로도 완전한 평화가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민서는 때때로 여전히 아버지에게 서운함을 드러냈고 하은도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식탁에 함께 앉았고 함께 바닷가를 걸었으며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했다. 시간은 그 틈새를 조금씩 메워주었다. 어느 봄날, 민서는 학교 미술대회에서 배상을 받았다. 무대 위에서 상장을 받은 그는 관객석에 앉은 엄마와 아빠를 동시에 바라보았다. 그리고 활짝 웃었다. 마지막 장면. 게스트하우스 바다 풍경은 이제 단순한 숙소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머물며 작품을 보고 이야기와 위로를 얻는 공간이 되었다. 여행자들은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여기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느꼈습니다. 바다와 사진과 그림이 마음을 치유했어요. 밤이 깊어지면 세 사람은 갤러리 불을 끄고 카페 조명 아래 앉아 있었다. 커피 향과 파도 소리가 섞여 흐르고 민서는 새 스케치를 시작했다. 하은은 카메라를 들어 두 사람을 담았다. 윤재는 그 순간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늦게 돌아왔지만 이제라도 함께 길을 걷는다.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이어가는 방법이다.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파도는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노래처럼 들렸다.